그 전교조 해직 교사이시고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진진수 강사님을 모시고 지구 환경 기후 위기의 문제를 일으킨 주범 근본적으로 폭로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진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진수입니다. 네, 새벽마다 사드 투쟁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로 말로 못하겠습니다. 네, 우선 영상 하나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시고 다 이쪽으로 피서 오셨네요. 네, 제가 이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책 세 권을 준비 좀 읽고 참고를 했습니다. 이 생태혁명의 그 저자는 존 벨라미 포스터이신데요. 미국의 진보 좌파 잡지 먼슬리 리뷰의 편집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참고를 했고요. 우선 그 기후위기 문제의 인식과 과제라고 했는데 밖에 지금 엄청 뜨겁잖아요. 그냥 너무 덥다 죽겠다 그냥 이 정도는 충분히 이제 느끼실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위기라고까지는, 위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아직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이 기후에 대한 위기가 정말 위기의식을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이 기후 때문에 기후가 왜 일어나게 됐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위기를 느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 이후의 과정도 별로 생각을 할 필요가 이제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요. 아까 생태혁명의 그 부제목이 자본주의 문명이 지나간 자리에는 사막이 남는다라는 부제목이 있어요. 근데 이때 사막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원주민의 피눈물, 그리고 생태 파괴, 쓰레기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진짜 기후 위기가 자본주의가 주범인지 생태 위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다음 두 번째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 자본주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녹색 자본주의, 그러니까 그린 워싱이라고 그러죠. 가짜 그것을 파헤쳐보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후 위기 말고 기후 위기를 넘어서 어떤 이 모든 것이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면 그 체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이거를 뭐 같이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고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얼마 전에 그 캐나다 리턴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온도를 보니까 49.6도십니다. 우리 지금 대구 이 근처에 30도에서 35도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폭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북미 그 북서부 근처입니다. 여기는 평균 기온이 16도씨 정도 돼요. 평균 온도가 16도씨 정도인데 거의 50도가 되었잖아요. 이런 일이 왜 생겼냐? 거의 3배 정도
기온이 높아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마을에 산불이 나서요. 이 마을은 거의 다 주민은 대피하고 다 타버렸어요. 이런 일이 한국에는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죠. 이렇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소금 사막 데스밸리라는 곳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56도씨입니다. 거의 50도가 넘으면요. 죄송한데 제가 답답했어요. 50도가 넘으면 크레용이 녹고 아스팔트가 녹아서 찐득하게 되는 그런 온도거든요. 우리 거의 사우나에 들어가는 온도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구 환경입니다. 근데 저것이 점점점 저런 이상기후도 아니죠. 이제 그냥 일상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느냐. 여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온이 높은 곳이랍니다. 파키스탄인데요. 52도네요. 처음에 제가 이걸 보고 나르는 양탄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짜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거죠. 자세히 보니까 거물 침대를 머리에 이고 바람 쐬러 강가에 가서 잠을 청하기 위해서 가는 거랍니다. 여기는 대부분 빈곤층이고요. 전력도 다 이제 아웃이 돼가지고 뭐 에어컨은 당연히 없고요. 선풍기 같은 것도 돌릴 수 없는 그런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기후 조건이다 했는데 저곳이 점점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온 지구에 퍼져서 인류가 곧 마주하게 될 그런 세상이 아닐까 해서 지구의 기후위기 외에도 지구를 생채기 내는 생태의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작년에만 해도 54일에 그 역대 최장 긴 장마라고 우리가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제 작년부터 슬슬 약간씩 실감이 이렇게 정말 기후에 뭔 일이 있구나 이런 걸 지금 느끼게 되고 있는데요. 7개월 호주 산불이라든가 근데 지금 현재 그 아랍에미레이트는 51.8도고요. 중동 지역은 거의 50도입니다. 사람이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열도움 현상이라고 해서 열도움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극이라 그러면 시베리아 지역은 좀 느낌상 시원하다는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38도입니다. 북극 그 시베리아가요.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리턴 지역 마을이 불이 나고 했는데 그 한 6일 동안 캘리포니아 산불난가하고 합쳐가지고 8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하지 않아도 될 인구가 이제 정말 뜨거워서 불이 나서 이제 죽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연일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걸 다 만들어 놔도요. 연일 계속 기후 위기에 대한 새로운 그 방송이 나와가지고 지금 세상이 계속 바뀌고 저도 계속 이걸 고쳐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아닌 애로사항이 생겼는데요. 독일, 벨기에, 서유럽,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홍수, 폭우가 나서 또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한쪽에는 막 가물고 덥고 불이 나고 이런데 한쪽 편에는 또 막 폭우, 홍수 이렇게 사람들 다 떠내려가고 막 이런 지금 생태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올해 2월달 정도에는 인도의 히말라야 빙하에 홍수가 나가지고요. 200명이 사망을 했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기후 붕괴가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 절박하고 위협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그 올해 6월 7월 달에 2달 동안 일어난 포탈 소식입니다. 여러분도 다 뉴스 들으셨고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냥 남반구만 홍수나 이런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유럽부터 시작해서 화석 연료를 꺼내서 쓴 자본주의의 출발지인 그 유럽에서도 미국에서 북반구에서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뭐 자세하게 볼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뉴스에 다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베리아 폭염 그 가뭄으로요 300개 이상의 산불이 났는데 이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입니다. 여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구가 뜨거워져서
그 영구 동토층이 있거든요. 여기 영구 동토층이 있는 침엽 수립입니다. 그러니까 영구 동토층이라 하면은 여름에는 약간의 풀들이 났다가 겨울이 되면 이것이 얼어서 다시 이제 얼어붙고 그리고 다시 또 풀이 나고 얼고 이게 반복을 해서 안에 메탄층이 가득 차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메탄가스가 막 다 이렇게 방출해가 나오겠죠. 근데 메탄인 경우는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를 30배를 더 일으키는 그런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가 이제 설설 이렇게 타가지고 녹아서 방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힘으로는 이제 인류가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 예. 여기 히말라야 산맥 빙하 아래에 14억 명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14억 명 인구는 이게 다 여기 내려오는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로 생활하고 사는데 이 빙하가 한번 녹기 시작하면 언제 다시 빙하가 만들어질까요? 지금 지구 온난한데 아마도 우리 세계에는 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14억 인구가 그다음 물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난민이 되는 거죠. 14억 명이면 지금 뭐 80억 명이나 치고 전 세계에 거의 뭐 10%, 15%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인구가 다 흩어져서 어느 나라론가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바로 기후위기가 바로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슈퍼 태풍 같은 것도 기온이 점점 올라가니까 수증기가 상승해서 엄청난 큰 슈퍼 태풍이 생기는데 거의 뭐 1초에 100m 이렇게 달리는 우리 100m 달리기 하려면 최소한 1초 만에 가시는 분 있으세요? 예, 1초 만에 이렇게 비바람이 샥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상자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여기는 필리핀인데요. 43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재작년인가요? 그때 생겼는 건데요. 한국이 5천만 명인가요? 거의 10%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 인구가 다 이렇게 이재민이 되는 난리가 났는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되냐면 필리핀인데 우리보다 더 남쪽에 있잖아요. 점점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개 태풍이 한국으로 왔잖아요. 슈퍼 태풍이. 근데 이제 점점 더 많이 이제 아직 8월 이제 시작을 하겠죠. 이거는 폭염 시작도 아닌 거죠. 8월달 아직 남았고요. 태풍 오려면 아직 9월달이 있잖아요. 산불이고요. 가뭄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 때문이냐? 뭐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1만 년 동안에 그 빙하기 간빙기가 이렇게 계속되었는데 지구에서 한 4도 5도 정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자연적으로 지금 가장 빠른 온난화 속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100년, 200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라갔거든요. 1도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1도가 상승했는데 지금 유럽에 독일하고 전부 홍수가 나고 뭐 난리가 난 것처럼 이런 게 이제 점점 가속화되고 자주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인간이 화석 연료를 꺼내서 태우는 바람에 그 속도가 25배나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 많이 타고 오셨죠? 오늘 100km로 달리고 오셨어요. 네, 시간당 100km 정도 되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치면은 2500km로 달리는 겁니다. 차가. 정말 그렇게 달리면 미친 거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이제 그 부풀어 가지고요, 물이 6cm 평균 상승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22cm 상승합니다. 우리나라 중위도라 갖고 좀 더 많이 그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그 근처에 해안지대에 농사가 안 된답니다. 물론 해수면 기준면까지 오지 않아도 짠물이 들어와가지고 그 높은 층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물이 부족해가지고 현재 뭐 호텔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며칠씩 돌아가면서 물 수급을 중단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오미 클라인이
하는 말씀이 책에 보면요. 문제는 탄소가 아니고 바로 자본주의다. 자본주의가 화석연료를 꺼내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막 달려왔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된 거고, 그리고 기후위기가 왔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지경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 여기 보면 이렇게 됐다가 마지막에 100년 만에 이렇게 거의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온도 마찬가지죠. 근데 2100년 금세기 말이 되면은 3도 정도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3도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0.1도 가지고 지금 막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는데 3도면은 지금 거의 뭐 그래서 화석연료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화석연료 좀 꺼내지 마라. 그런데 특히 더 현 시대에 생태 파괴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과거에 비해서 토지 점유가 77%가 인간이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곳이 안 사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뭐 사드 그런 큰 기술 그런 거 가지고 있죠. 핵이나 댐이나 기계, 드론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생태 파괴가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체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세계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있는 거는 3%의 원주민만이 생물 다양성의 80%를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 단일 작물화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생물 다양성이 다 파괴가 되고 있죠. 그리고 동식물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 동물이 못 살면 인간은 살 수 있을까요? 제일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에서 첫 번째 멸종이 되는 게 제주도의 정나무의 일종이 구상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상나무가 멸종이 되면은요, 거기에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생물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숲이 망가질 거고 거기에 살던 여러 가지 뭐 조류뿐만이 아니라 그런 동물들도 이제 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기 물을 이제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 눈이 와도 녹아버리니까 물 부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캐나다에 아까 막 50도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동물들은 사람도 못 사는데 동물들이 살 수 있을 리가 없겠죠. 그 홍합 이런 것들이 110억 마리 이상의 해양동물이 모두 쌍겨져 죽었답니다. 냄새가 너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서 가보니까 다 쌍겨져 죽었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여기 제가 사진을 못 올렸는데 연어 있죠. 연어가 보니까 해수 온도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마치 우리가 불에 뒤인 것처럼 연어 가에 여기가 다 막 헐었어요. 염증이 다 생겼어요. 그래서 물고기도 정말 살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되었다 해서 존 벨라미 포스트 여기 책 저자가 9가지 행성 경계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10년 전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계점을 벌써 넘어가고 있는 거겠죠. 기후변화 지금까지 다 이야기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느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질소와 인의 순환 파괴. 그러니까 비료를 주잖아요. 그 비료를 주면은 그 질소 비료를 줄 때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게 2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나머지 80%는요? 다 지하수로 내려가서 강물로 떠내려가서 바다로 가겠죠. 그럼 바다에서 썩잖아요. 부영양화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썩어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데드존이 되는 겁니다.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썩은 바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서 만약에 거기 있는 생산물을 도시에 가져갔잖아요. 이제 농촌에서 뭔가 생산하면 뭐 면, 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로 가져가죠. 그럼 도시에서 사용을 하고 거기서 돌아오지 않죠, 농촌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뭐 배설물이 되어가지고 강물로 떠내려가겠죠.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이런 그 체계를 보고 막스도 신진대사 균열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그리고 생물 다양성 손실, 해양의 산성화, 성층권 오존의 소진, 전 지구적 감수 이용이 너무 많다. 토지 이용 변화, 에어로졸 대기 누적, 화학적 오염 등등 여러 가지는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5시까지 마치라고 했어요. 최대한. 예. 그래서 여기 세 번째를 보면은요.
자본주의 하에서는 대규모로 기계화로 그런 농산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 농업에서 쓰이는 거는 10% 정도만 자연광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농사가 되고 나머지 90%는 다 석유화학 에너지라는 거죠. 비료, 살충제 이런 것도 다 석유화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기계 돌릴 때 다 기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농산업하고 장거리 운송 이런 것들은 다 농촌 자원을 약탈하는 체계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폐기물들은 다 도시 오염 형태로 가게 되는데 아까 그 SRF 할 때 보니까 쓰레기가 넘쳐나잖아요.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은 뭐 만화 영화에도 나오고 하는데 살기 좋은 곳이라고 난리가 났지만 지금은 죽음과 공포의 장소로 되어 있답니다. 물이 부족해서 강바닥에 전부 다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 지키고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농사 짓는 사는 곳이잖아요. 지구 전체 탄소 배출량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위협을 받고 당장 피해를 입고 살고 있고요. 탄소 배출한 나라들은 아직도 짱짱하게 지금 신경 안 쓰고 살고 있었는데 지금 올해 서유럽에 이렇게 홍수 폭우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이제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은 이제 저지대가 침수가 될 건데요. 지금 한국어로 말하면 인천공항, 본산 이런 데가 제일 얕은 곳이거든요. 그런 저지대가 침수가 우려된다고 하고요. 2050년에 뭐 상해는 물에 잠긴다고 하네요. 혹시 인천에 땅 사놓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땅이 거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세기 말 되면 해수면이 거의 뭐 1m, 60m 아니 60m가 아니고 1m 정도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요. 뭐 예상되는 큰 그런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잠긴다고 생각을 하면 런던도 잠기고요. 그리고 이제 남극 빙하가 만약에 다 용해가 되면 녹으면 60m가 상승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몇 나라가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정말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시들은 다 침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해수면 상승으로 남태평양에 뭐 키리바시라는 섬은 물에 지금 2개가 잠겨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침수가 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배수층 고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끌어다 쓰다 보니까 다시 그 퍼 넣는 물보다 퍼 올려지는 물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여기 배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요것이 과거의 선착장이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선착장이라면 강물이 이까지 왔다는 거죠. 이 물들도 다 이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담수청이 다 고갈이 돼가지고 땅이 푹 꺼지는 겁니다. 땅이 푹 꺼지니까 새로운 선착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이 이만큼 빠져 내려갔다는 거죠. 물을 너무 기후 위기가 와서 뜨거워서 고갈된 것도 있는데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끌어 쓰다 보니까 물을 왜 이렇게 많이 끌어 씁니까? 아까 농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농사가 아니고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뭐 사람들 좋아하는 아보카도 이거 물 엄청 많이 먹는데요. 근데 그런 걸 뭐 물이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사막 같은 데 막 이윤이 나니까 자본가가 그런 데 가서 엄청나게 농사를 짓게 되죠. 그러면 배수청에 물을 다 뽑아가지고 물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을 했으니까 이윤이 남겠죠. 근데 그 지구는 그만큼 그 주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푹 땅이 다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석유 회사가 보통 이제 석유를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 배수청에 있는 물을 끌어올립니다. 물을 끌어올려가 여기가 사막 지역이거든요. 사막 지역인데 저기다가 알팔파 같은 그 채소 같은 거를 막 심어요. 그리고 저 장치처럼 물을 끌어올린 그 배수청의 물로 저렇게 뺑 돌아가면서 물을 줍니다. 그 물을 주니까 잘 자라겠죠. 저기 자란 이제 그 채소들은 다 이렇게 수확해가지고 팔아서 이윤을 남깁니다. 이윤을 남기고 다 챙기고 나면 이제 저기를 떠나요. 그럼 저기 사는 원주민들은요, 당연히 또 땅이 푹 꺼지고 수 킬로미터나 땅이 쩍쩍 지진이 일어나듯이 갈라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수청이 다 고갈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땅이 꺼지는 현상이 싱크홀인데 저기 위에 조그맣게 사람이 있죠. 자동차하고
이렇게 푹 땅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하수가 땅을 다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싱크홀은 뭐 도시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집 아파트 옆에도 보면은 그게 뭐 비가 와가지고 다 휩쓸려 나가고 나면 도로가 푹 꺼지는 일이 예사로 이렇게 생기는데 지금 그만큼 담수층이 고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무 기온이 높아지니까 그 빙하가 이렇게 막 흘러내려서 여기 보면은 33년 만에 북극 빙하가 절반 이상이 녹았습니다. 이 북극 빙하가 없어지면 뭐 아까 말했던 영구 동토층 뭐 이런 것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북극 자체가 기온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높아지면은 햇빛을 반사를 해왔었는데 북극의 빙하들이 반사를 안 하니까 태양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됩니다. 흡수를 하게 되면은 기온이 더 높아지겠죠. 더 높아지면 빙하는 더 빨리 녹고 이런 식으로 양의 대먹임이 되어가지고 막 계속 날씨는 더 이렇게 뜨겁게 이제 온난화가 증폭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제트 기류라는 것이 약화가 되는 겁니다. 제트 기류가 약화가 되면은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북극 기온이 아주 차가워야 되는데 평년보다 온도가 한 10도 정도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상공에서 찬바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에어 커튼 하는 거 아시죠? 에어 커튼처럼 찬 공기가 이렇게 블락킹을 해서 가로막아가지고 찬 공기가 못 내려오게 하는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온난화가 되니까 기온 차이가 적어지잖아요. 적어지다 보니까 얘가 빠르게 이동을 안 하고 아주 막 천천히 가다 보니 구불구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은 굉장히 정체 기간이 길게 돼요. 정체 기간이 길게 되는데 만약에 고기압의 정체 기간이 길다 그러면 가뭄이 계속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 반대로 된다 그러면 홍수가 계속 오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그 제트 기류 약화 이런 것 때문에 북극 기온이 낮아져가지고 차이가 별로 없어서 북극 기온이 올라가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면은 아까 말했던 영구 동토층이 녹아가지고 뭐 통제불능 우리가 정말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수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이걸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멈추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가만 앉아서 그게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이 체제대로 계속 가면 기후위기는 계속 올 것이고 6번째 대멸종에 진입하게 된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인류 절멸의 생태 변화의 근본 원인이 뭐냐? 뭐 때문에 기후위기가 왔냐?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그 이산화탄소 왜 생겼냐? 바로 자본주의 이 체제 때문에 이윤을 남기는 것 때문에 대량 생산하고 계속 이러니까 쓰레기 발생하고 이 화석연료는 계속 불을 떼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체제가 바로 근본 원인이고 주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발생한 그 열동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아까 말했는 제트 기류가 약해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 열동 현상이 생기다 보면은 여기 공기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갔겠죠? 올라간 공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는 100m 내려올 때마다 1도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1km 내려오면 10도 상승하는 겁니다. 아까 왜 3배 정도 올라갔느냐? 한 3km 정도 내려왔겠죠, 공기들이. 그러니까 30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트 기류가 연속이 돼서 과거 10년 전에도 러시아에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밀 수출을 금지하게 됐잖아요. 이 밀은 대부분이 시리아에서 수입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수입을 못 하게 되니까 식량난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이게 바로 이제 매전이 되는 하나의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리아 난민이 400만 명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유럽으로 가려는데 서로 안 받아주겠다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여기서 러시아 폭염 사망자가 5만 명 이상이고요. 파키스탄은 또 홍수 사망자가 2,000명입니다. 이제 뭐 5만 명, 2,000명 이런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사실은 너무 이런 것이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이런 곡물이 지금 한국은 식물 작업률이 21%밖에 안 되거든요. 21%면 나머지는 다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후위기가 와서 어디서 수입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베트남이나 미국이들이 수입하겠죠. 수입을 이제 안 하겠다. 자기 나라도 먹고 살 게 없다. 수출을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쌀을 제외하면은 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수입이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고요.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의 밀밭인데요. 한국의 밀 작업률은 1.4%. 거의 막 다 수입을 하는 거죠. 기온 상승으로 올해 이렇게 19년하고 21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물어 가지고요. 생산이 안 됩니다. 기상 악화가 식량 위기를 촉발시키고 이렇게 난민이 생겼죠. 극한 날씨가 앞으로는 145배나 증가한답니다. 그러니까 홍수 나고 산불 나고 뭐 이런 게 이제 일상생활이 될 거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지금 당장 이산화탄소를 하나도 배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0년 정도까지는 계속 지구 기온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2시 한낮에 태양 고도가 제일 높습니다. 하지만 가장 열기를 느끼는 것은 언제죠? 한 2시, 3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만큼 지연된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더라도 당장 기온이 올라가지 않고 지연이 되어서 계속 30년에서 100년까지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1년이 지금 시급하고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 개도 안 내도 30년까지 계속 기온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요. 그죠?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30년 뒤에 일어날 지구 가열 현상을 지금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인식이 안 되죠? 기후 이게 뭐 좀 덥구나 이 정도는 되는데 정말 30년 뒤에 막 홍수가 나서 우리나라 뭐 다 거의 뭐 잠기고 이런 건 상상이 안 되잖아요. 뭐 아직은 뭐 그래도 우리 에어컨이 있네요. 에어컨도 그 시원한 데 있으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이 경제가 지금 이제 현행 유지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은 바로 하나뿐인 유일한 지구가 파괴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자본주의라는 이 체계 자체는 계속 팽창을 해야지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환경이 파괴가 되고 공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폐기물을 흡수하고 또 자원을 공급하는 이 유일한 지구기 때문에 안 그러면 화성 가서 살죠, 그죠? 누구는 뭐 화성 간다 하는 사람도 있을디다마는 돈 많은 사람이 그런 거고 뭐 또 희한한 사람들도 있대요. 돈이 뭐 얼마나 쓰가 많으면 뭐 우주에 여행 갔다 왔다 하고 막 극하대요. 그럴 돈 있으면은 좀 싸도 좀 뽑아내는데 좀 쓰지, 그죠? 네. 그래서 절대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가 제한적인 환경 속에 사는데 무제한적으로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계속 성장만 외치면 계속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 자본주의에 대한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본을 수탈해갖고 또 우리 노동자들 다 착취해서 그 일회용으로 쓰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뭐 계속 지금 죽고 있죠. 쓰러지고 죽고 끼어가지고 사망하고 떨어져가 사망하고 이렇지만 이 여기에 대한 법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본은 이윤을 챙겨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게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착취해서 남은 인류를 이윤을 챙기고 그걸로 성장을 하고 그 남은 이윤마저 계속 축적을 하죠. 축적해서 계속 팽창을 지금 하는 게 바로 자본주의인 것 같고요. 대량 생산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윤을 남기려니까 대량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심지어 영혼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상품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내 생각이 지금 태어나면서 자본주의에서 태어나가 우리 청소년들은 더 하죠. 자본주의 속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소비자로 살다가 뭔지도 못 느끼고 거의 공기와 같은 거죠. 숨쉬는 공기와 같듯이 그 속에서 있으니까 이걸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거죠. 자본주의라는 게. 그러다가 죽을 때도 소비자로 죽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관에 들어갈래? 비싼 거 들어갈래? 싼 거 들어갈래? 또 옷은 어떤 거 입힐래? 그렇게 평생 소비자로만 자본주의 자본가들한테 거기서 뭔가 팔아주는 역할만 하다가 죽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깨닫기 위해 일로 비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잘하셨어요. 여기 대량 생산 중에 이제 뭐 농축 수산업 다 합니다. 아까 뭐 농업은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뭐 축산업 중에서 뭐 소, 닭고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소고기 1kg 요만큼 생산하려면 소한테 콩을 이만큼 이거의 16배 이상을 줘야 돼요. 그러면 콩 생산하기 위해서는 열대우림 지역 다 파괴하죠. 다 베어내고 거기다가 콩 농산지를 심잖아요. 그것도 GMO 콩으로. 그렇게 심어가지고 그것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많은 물을 갖다 또 다 줘야 되죠. 그리고 옥수수 같은 거는 막 심어가 또 사람을 안 주고 어디를 줍니까? 소를 주죠. 그러니까 소를 줘서 키우거나 아니면 어디를 줘요? 바이오 에너지 그래가지고 에탄올 생산한다고 자동차에 주죠. 그래서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지구상에도 많이 있는데 그 음식이 3분의 1이 쓰레기로 버려진답니다. 그걸로 안 죽어요.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네. 시스피라시 각슈라는 게 있던데 기회 되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이게 또 상업업이 있더라고요. 그냥 물고기만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대형 자본이 투자돼가지고 그냥 싹쓸이를 하는 겁니다. 바닥이 막 텅 빕니다 지금. 어류들이 다 잡혀가고 씨가 말랐어요. 그런 거는 방송에 안 나오고요. 꼭 이런 것만 나와요. 환경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빨대다. 플라스틱 빨대. 그것만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산업업입니다. 상업업인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50% 넘는답니다. 그래서 빨대 쪽으로 초점을 맞추게 하도록 뭘 하죠? 상업업 하는 사람들이 로비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걸 사사치 파헤쳐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량 유통을 세계화로 하면서 온실가스 다 발생시키겠죠. 또 광고 있잖아요. 먹방 털면은 전부 뭐 좋은 방송은 별로 없고요. 다 먹는 선전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그게 광고에 현혹되어서 먹고 싶죠. 우리도 맛있으니까 혀만 몸에는 별로 안 좋고 그죠. 왜 그렇게 이제 빠지게 되고. 그리고 뭐 요즘은 꿈속 광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까지도 광고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자기 전에 요거를 들으세요 하고 딱 듣고 이제 잠에 꾸면 이 광고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까? 이 자본주의의 이윤을 계속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제품을 구식화를 만들어버리죠. 휴대폰 갖고 계신가요? 1년, 2년만 쓰면 막 광고 막 나오죠. 새 걸로 바꾸세요. 더 좋은 거 생겼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휴대폰 벌써 몇 개째로 바꾸셨어요? 엄청 바꾸셨죠?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니죠. 모든 제품들은 계속 새로운 걸로 바꾸어가지고 강제로 우리가 왠지 쓰면은 좀 촌스럽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좀 무한할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다 자본주의에서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대량 생산된 게 어디로 가겠어요? 대량 폐기하는 수밖에 없죠. 옷은 옛날 20년 전에 옷은 그래도 재질이라도 좋았죠. 지금은 거의 비료 푸대처럼 거의 일회성입니다. 낡아서 막 못 써요. 몇 번 입고 나면 옷이 막 구줄근하게 다 찢어지거나. 그래서 계속 광고에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입으세요, 저런 거 입으세요 하면서 여러분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옷이 거의 흘러 넘칩니다. 각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또 막 예쁜 거 막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많이 사게 되고 1년만 지나면 유행 지났다고 못 쓰게 돼요.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이 남는 거는 다 쓰레기로 지구를 덮고도 남을 정도로 이렇게 됐죠. 플라스틱을 제일 처음에 1945년에 그 만든 기업가들이 하는 말이 아직 유행하기 전에요. 대량으로 생산하기 전에
플라스틱의 미래는 쓰레기통이다 이런 말을 했대요. 플라스틱이 왜 쓰레기통이지? 이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요런 거 한 게 있어도 우와 신기하다 하면서 막 아껴 쓰잖아요. 10번도 스스로 씻거가 막 또 쓰고 그렇게 하면은 이 회사가 이윤을 챙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한번 쭉 마시고 이건 뭐 버려 해가 버리면 다시 또 사게 되니까 플라스틱을 한번 쓰고 버리도록 계속 유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해서 옷입니다. 이곳에 전 세계 사람들이 버린 옷들이 모여서 쓰레기 강이 되었고요. 아니면 불태워 없어지거나 쓰레기가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는 아프리카 가나나 뭐 이런 가난한 지역으로 다 가는 거죠. 옆에 소가 있는데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저 쓰레기 산더미 위에서 합성섬유 그거를 풀 대신 뜯어먹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 소를 잡아서 또 우리가 수입해서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대량 생산 요걸 다 거꾸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구의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에 의한 정말 소중한 나의 이 책상과 소중한 나의 의자를 정성 들여서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면은 이거 한 개 내가 갖고 있으면 더 이상 가지고 싶은 욕심이 없어지죠. 그 지난번에 욕심 이야기도 좀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 욕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너무 튼튼하고 최고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럼 또 새로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대량 생산을 해도 안 사주니까 대량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면 노동자는 어때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몇 시간 노동하나요? 엄청 많이 세계에서 거의 뭐 1위 수준으로 노동시간이 길죠. 그렇게 노동시간이 길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좋은 거를 하다 보면은 대량 생산을 안 해도 되겠고요. 그러면 대량 유통을 또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소비도 마찬가지로 쓰레기가 안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식으로 되려면 이 체제 안에서는 너무 힘들다. 왜? 자본가들이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온실 기체를 아무것도 배출하지 않고 상충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죠. 매우 부유한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문제다. 물론 자본가나 이런 사람들 포함이죠. 그래서 현행 이런 지금 체제는 극단적인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할 뿐만이 아니고 소득 수준 10%가 온실가스 52%를 배출한다. 네. 그래서 체제 꼭대기에 있는 이들에게 모든 소득과 부가 더 많이 불평등하게 돌아가는 그런 자본 축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린 이런 자본주의 그 독재의 권력에 재력에 맞서서 노동자, 민중, 소상리 주민 모든 사람들이 단결해서 투쟁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본주의가 무한성장하면요 결국 기후위기를 맞게 되고 생태는 파괴하게 되고요. 이 모든 비용들은 자기들을 안 지죠. 사회에다 떠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둬서는 정말 안 되겠고요. 자본주의가 지속되려면 그러니까 제국주의 원료 뺏어가는 거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쭉 검에서 시작해가지고 석유화학 에너지를 석유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9.11 사태 이후에 이라크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은 희귀금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 이런 걸 하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배터리 같은 거에 들어가는 네오디듐하고 탄탈륨이라는 희귀금속이 있는데요. 이것이 있어야 네오디듐 같은 경우는 1000배 정도의 강력한 자석입니다. 그래야 소형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휴대폰 같은 경우에 다 소형화잖아요. 옛날에 무전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희귀금속인 이런 게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캐내느냐 하면은 저기 아프리카 그 콩고 민주공화국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캐는 채굴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수십 명 이상이 목숨을 바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환경오염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걸 채굴해서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걸 만들기까지는 뭐 24단계 엄청나게 황산이든 뭐든 들어가고 방사선 공업 폐수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기 뭐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 채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희귀금속이 미국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안 하죠. 방사능 폐기물 생기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 자동차 뭐 그 풍력 발전 고밀도 에너지 축전기 정보통신 분야 같은데 녹색 산업의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그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제 석유 에너지는 이제 화물 같고 그래서 이쪽으로 서로 쟁탈전을 벌릴 것 같아요. 기후위기는 계급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 이 사이에 문제죠. 사회적 불평등 문제고요. 기후위기가 심화되면 누구나 나중에 이제 다 닥치겠지만 땡변 노동자, 약자, 빈곤한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타격이 오겠죠. 지금도 전봇대 위에서 그 전기 공사를 하려면 그 온도를 재보니까 50도가 넘어갔다고 하네요. 아까 말했던 그 데스밸리나 똑같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하는데 과연 그 노동한 대가는 얼마나 돌아올까요? 화석연료는 북반구에서 다 먼저 시작을 해서 부자 나라가 되었고요. 피해는 남반구에서 일어난다. 남북 간의 불평등 문제고 계급 간의 문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청소년이 우리 미래에 쓸 석유가 아니고 우리 미래에 쓸 에너지 남간하라. 지금 6분의 1밖에 안 남았다네요.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가 뭐 동교를 거부하면서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거 중요하다. 이거 우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제 힘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서서히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체제 바꿔가지고 이제 잘 살게 다른 주의로 가자 뭐 이러겠습니까? 전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현행 유지를 계속 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녹색 자본주의라는 게 있죠. 아까 말했던 그린워싱 같은 겁니다. 어떤 게 있냐면 탄소 배출 총량 거래제나 산림농장이나 핵발전 소형 원전 사람들이 이제 이걸로 돌아가더라고요. 아니 이산탄소 배출 안 하니까 소형 원전 조그맣게 원전 이렇게 지어가 하면 안 좋나. 그래서 핵발전은 그럼 필요하다 이러는데 채굴하는 과정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 원전을 돌리는 때 들어가는 그 에너지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폐기물은 어떻게 합니까? 10만 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데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너무나 위험하죠. 터지면요 다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고효율 신기술이라고 해서 뭐 효율이 좋으면 왠지 뭔가 좀 환경 오염을 덜 시키는 것 같잖아요. 그 뭐 LED 전구라든가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거 에너지 많이 안 들고 그러니까 돈 많이 안 든다 해서 처음에는 하죠. 그런데 어때요? 뭐 값싸고 돈 많이 안 드니까 더 환하게 많이 불 켜놓고 있잖아요. 자전거 그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에너지 돈 많이 안 든다 그러면 더 놀러 많이 가고 더 사용 많이 하게 되는 이런 그 재본서의 역설이라고 하죠. 그거 외에도 잘못된 게 많이 있는데요. 태양광 반사라든가 탄소 포집 기술이라든가 그러면 탄소 배출 총량 거래제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거는 국가 온실 그 배출 목표치에 따라 총량을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한 다음에 오염산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제한하기 위해서 배출권을 줘요. 그러면 그걸 초과하는 양만큼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런 기업은 애초에 처음부터 그 자체를 높게 측정을 해가지고 많이 주는 겁니다. 어떤 공장에. 그러면 계속 오염을 하면서 충분히 이윤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걸 허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걸 하기 어려운데요. 거꾸로 가네. 죄송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거구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통제력을 매우 갖기 어려운데요. 그 산림농장이라는 걸 개발하면 탄소를 흡수하는 수 있으니까 탄소가 상쇄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가 30억 그루 나무 심기 하는 게 있죠.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무를 심어서 앞으로 탄소를 흡수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산을 다 민둥산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전국에 다 지금 그냥 뭐 한두 그루 뭐 잘못된 나무를 잘라내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막 허허 볼판식으로 민둥산이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작년에만 해도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나서 그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피해를 사망한 사람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탄소 능력, 격리 능력보다도 그 숲에 사는 생물 다양성이 다 파괴가 되겠죠. 그리고 표토에 보존되어 있는 우리 산에 가면은 다 나무가 밑에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 나무 찌꺼기들이 그런 게 다 탄소가 저장돼 다 휩쓸려 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물 보존 능력은 더 없어지겠죠. 새로운 어린 나무를 심는다 하더라도 걔가 언제 자라가지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되는 나무들은요 다 펠릿으로 가공해가지고 석탄 발전소에 가서 화력 발전소 불 때는 데 사용한다고 하네요. 정말 큰일입니다. 멀쩡한 숲이 벌목이 되어서 토착민이 쫓겨나는 경우인데요. 여기 보면은 팔레스타인의 그 노인인데 이스라엘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슨 나무 심기 그런 것처럼 여기는 올리브 나무를 다 베어내는 겁니다. 이분이 이걸 껴안고 저항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저항하고 있잖아요. 사드 빼라고. 다른 곳곳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캐나다에 2000년 수령된 삼나무 숲인데 여기도 벌채 항해하고 막 잡혀가고 청정석탄 탄소를 포집한다고 이거 지금 문정부에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탄소를 포집한대요.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이런 이 정도가 전 세계 4만 개가 필요하답니다. 이런 공장이요. 그리고 포집했다고 쳐요. 포집해서 땅에 해상에 묻거든요. 그거 다시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녹색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비용으로 계산하고 상품화해서 그래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계속 자본 축적을 하면서 이윤을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그런 목적만 가졌기 때문에 이 체제는 계속 가면 결코 녹색이 될 수 없다. 빌 게이츠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뭘 한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는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뭘 해야 되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 자본가들은 이걸 오히려 기회를 삼아가지고 GMO 가물면은 GMO 막 농사해가지고 수출해서 이윤 챙길 생각하고요. 대체육은 뭐 콩으로 만든 고기도 있지만 그건 또 GMO 콩이겠죠. 그거 말고 실험실에서 소 근육을 따가지고 그거를 배양해가지고 고기만 이렇게 계속 배양을 시켜서 그걸 파는 겁니다. 이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녹색 소비 신기술 이런 거는 위장술에 불과하다. 잘못된 해결책이다. 임시봉합이다. 그래서 환경위기에서 구조 대상이 바로 자본주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한국판 그린 뉴딜 여러분 지금 다 많이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2010년 대비 45%를 줄이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소 문 닫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삼척 거기 석탄 발전소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짓고 있잖아요. 해외에 수출하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후 악당 소리까지 듣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투자를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OECD 회원국 중에 한국이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 증가율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재생에너지 비율은 5%밖에 안 돼요. 세계 꼴찌입니다. 그것도 아까 SRF 가는 거기가 대부분 차지하고요. 재생에너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 아니라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 뭐냐? 신규 석탄 발전소를 오히려 건설하고 있고 현재 56개가 있습니다.
가덕도 새만금 신공항 건설, 다른 데는 공항을 막 폐쇄한다 하는데 우리는 막 건설하겠대요. 건설하면 거기에 관련된 생태 파괴나 엄청나게 들겠죠. 소형 원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인데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태양광 에너지만 하면 재생에너지니까 좋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 과거에는 산지에다가 다 막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산 오염시키고 생태계 파괴하고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농지로 갔어요. 우리가 안 그래도 식량 작업이 부족한데 그 농토에다가 전부 다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른 데 하려니까 힘들잖아. 거기 쉽잖아. 뭐 지금 농민이세요? 지금 태양광 에너지 지면은 뭐 돈 좀 더 줄게. 이윤을 많이 남겨줄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주인이 생각해보려. 이윤이 남는다는데 내가 계속 쌀농사 지을 이유가 없죠. 이거 하는 겁니다. 태양광 에너지. 그러면 우리 전 농토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뭐 식량 작업률은 더 농토를 지켜야 되겠죠. 최소한 선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러면 어디에 하느냐? 많잖아요. 할 때 공장, 지붕 다 놀잖아요. 공장 지붕에도 할 수 있고 방음벽, 고속도로 찾으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많이 전기를 쓰면 됩니까? 전기 자체를, 교통에너지 총량 자체를 감축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기차가 결코 친환경이 아닙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가 아까 채굴 과정 말씀드렸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원주민의 목숨과 또 그걸 채굴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는 화물 운송 못합니다. 아주 작은 용량밖에 못 쓰거든요. 지금 핵발전소가 이렇게 많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예, 태양전지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빌딩 벽에 할 수 있고요. 세계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걸 보면 2023년까지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탄소를 써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 대부분 이제 그 수출 국가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감당할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물어야 되겠고요. 24년도부터 탄소 발자국을 표시하겠다고 이제 유럽연합에서 뭐 기후법을 시작을 했어요. 제정을 했어요. 그러면 탄소 발자국,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얼마 이상 됐다 하면 수입을 금지하겠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배터리 같은 거 지금 뭘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의 노동 현실을 보면은 전국의 환경교사가 작년 재작년에 42명뿐이었대요. 와, 수학 영어 선생은 그래 많은데 42명 가지고 이게 생태환경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학생들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미래가 정말 캄캄합니다. 바꿔야 되겠죠. 네. 최장 2,000시간 노동, 택배 과로 43명, 산재 사망률 1위, 매년 2,000명,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자살률 1위, 이렇게 살기 어렵다는 거죠. 예, 아직도 생태 파괴를 계속하는 성장 중독 자본주의에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요. 생산 수단도 바꿔야 되겠고, 노동 시간 당연히 감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 재생 에너지가 해야 됩니다. 왜 삼척에서 그걸 석탄 화력 발전소도 말도 안 되지만 거기 지은 거를 왜 서울 사람이 살도록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송전탑을 건설해가면서 옮겨가야 됩니까? 그 지역에서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써야 된다. 그래야 교통량도 줄이고 일터 중심 지역화가 돼야 되겠죠. 물론 운송수단도 무료 대중교통이나 뭐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이런 건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측 결과를 보면 항상 예측 범위에 지금 최고치를 달리고 있고요. 얼마인지 지금 짐작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뜨거워지기 전에 기후변화 말고 이런 현재 체제를 좀 바꾸자. 그래서 개인적인 일도 있지만 뭐 빨대 좀 안 쓰고 이래 해봤자 얼마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도움은 되죠.
그런데 이거보다도 이 체제 자체를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뭐 생태혁명이나 기후정의나 생태사회주의나 뭐 풍요로운 평등사회나 뭐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그렇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우리가 의논해서 그쪽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예, 사드도 뽑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 근데 왜 거기다가 뭐 이상한 거 갖다 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매주 새벽마다 그죠? 생태환경운동과 노동개혁운동 연대하고 단결하는 길만이 산다. 그래서 원주민 포럼 계획식에서 에보 모랄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끝내라. 이렇게 이미 강령은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죠. 전쟁 좀 중지해라. 사드가 왜 있습니까? 전쟁 해서 뭐하죠? 이권을 누리려고 하는 거겠죠. 제국주의나 식민주의 없는 세상을 좀 만들어라. 만들자. 예, 불평등과 싸우자. 이렇게 여러 가지, 10가지를 이미 말을 했습니다. 이걸 강령 삼아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일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절실하다. 단결하고 연대하는 길만이 우리가 이런 거를 자본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전환 없이 기후 붕괴를 막을 수 없다.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우리가 마지막 세대다. 다음은 없다. 끝. 감사합니다. 네, 여성적으로 강의해주신 진진수 선생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저희 그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끝장 내자.